옛날 조선 성종 때 학식이 뛰어난 희재라는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희재는 양반가 집안의 장남으로 학식이 뛰어나고 외모도 출중했답니다. 청년 희재는 웬만한 서책을 모두 통달했을 정도로 학식과 지식이 무척 뛰어났는데 장차 큰일을 할 인물로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희재는 읽은 서책을 반납하고 새로운 서책을 빌리러 한양에서 제일 큰 서책방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희재는 필요한 서책을 잔뜩 빌려서 나오는데 갑자기 웬 여인이 뛰어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바람에 처자와 부딪히게 되었는데 들고 있던 책들이 모두 땅바닥에 뒹굴게 되었답니다. 아, 미안해요. 저 때문에. 미안하다며 떨어진 서책을 줍고 있는 처자의 손이 참으로 곱고 예뻐 보였습니다. 그리고 책을 모두 주운 처자가 일어서자 희재의 심장이 갑자기 빨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정갈하게 빚은 검은 머리가 반짝거리고 두 눈은 어찌나 아름다운지 태어나 처음 보는 아름다운 미모였죠. 아니, 괜찮소. 이리 주시오. 희재는 두 손을 뻗어 책을 받아들이려는데 여인의 향기가 코 속으로 확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빨라졌던 희재의 심장이 멈출 것만 같았답니다. 그날 이후 희재는 책을 펴도 그 여인의 모습만 보이고 잠을 청해도 그 여인만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여인만 생각하던 희재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다시 서책방을 찾았답니다. 서책방을 찾은 희재는 하루 종일 기다려도 그 여인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해만 뜨면 매일매일 서책방에 가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인이 또 뛰어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본 순간 희재의 가슴은 또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죠. 책을 골라 나오는 여인에게 희재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이보시오, 낭자. 내 그대에게 여쭐 것이 있소. 내게 여쭐 게 있다니 그것이 무엇인지요? 그대의 이름 석자가 궁금하오. 어찌하여 제 이름이 궁금하신 것인지요? 오늘이 두 번째로 그대를 만난 것인데 그대가 누구인지 궁금해졌소. 죄송합니다. 아무에게나 제 이름을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여인은 냉정하게 희재를 뿌리치고 휘황이 사라져 갔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희재는 그 여인에 대한 생각이 더욱더 커져만 갔죠. 밥도 들어가지 않고 책도 눈에 들어오질 않고 오로지 그 여인 생각뿐이었답니다. 그리하여 견딜 수 없던 희재는 또다시 서책방으로 매일같이 찾아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그 여인은 또다시 서책방에 나타났죠. 이번에도 용기를 내어 말을 붙여봐도 그 여인은 쌩하니 찬바람만 남기고 사라져갔답니다. 그러기를 수십 번에 이르자 그 여인도 희재의 노력이 가상했는지 말을 붙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홍문관 대제학 박지안의 여식 박연화라 합니다. 연하는 천하절색으로 홍문관 대제학 박제안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귀한 여식이었죠. 연하는 사군자 그리기를 좋아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다 보니 서책방을 자주 다니는 편이었답니다. 그러다 희재를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 번을 거절해도 끝까지 예의를 갖춰 계속 말을 걸어오는 희재가 왠지 싫지만은 않았답니다. 인물도 훤칠한 데다 정갈한 옷매무새에 학식도 높아 보였죠. 아, 그렇구려. 보아하니 책을 무척 좋아하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책을 보시는 게요? 저는 주로 이야기 책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대화를 시작하게 된 희재와 연하는 수시로 서책방에서 만나 많은 대화를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두 사람은 무척 가까워졌고 서로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서로 좋아하게 된 두 사람은 꽃놀이를 하러 가고 장터에 나가 맛있는 것도 사 먹으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 너무 사랑한 나머지 떨어져서는 못 사는 사이가 되어버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니 이게 웬 날벼락이랍니까? 연하의 아버지 홍문관 대제학이 나라의 중죄를 일으킨 대역죄인이라며 의금부에서 연하의 가족 모두를 잡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의금부에 잡혀간 연하의 가족들은 매일같이 고신을 당하며 괴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갑자기 연하의 가족에게 벌어진 일 때문에 희재는 어찌해야 할 줄 몰라 무척 당황했습니다.
대제학이 역모라니. 이건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야. 희재는 연하의 가족에게 벌어진 일 때문에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구제를 해보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연하의 가족들이 매일같이 고신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에 희재는 가슴이 무척 아팠습니다. 예쁘고 아름다운 여린 연하가 고신을 당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희재는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역모 사건이라 엄형으로 치러지는 고신이다 보니 희재도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 의금부에서는 연하 가족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답니다. 연하의 아버지 홍문관 대제학은 저 멀리 귀양을 떠나게 되고 어머니와 연하는 관노가 되었죠. 그리고 연하는 젊고 예쁘다는 이유로 관기가 되어 기생집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기생이 된 연하는 기생으로 살 바에는 차라리 하루빨리 죽고만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죽기를 작정한 연하는 식음을 전폐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내가 기생으로 살 바엔 차라리 목숨을 끊어 비참한 삶을 살지 않는 게 좋겠어. 하지만 힘들게 살아가실 아버님과 어머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 연하는 죽기를 작정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대역죄인이 되어 고생하실 부모님 생각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연하의 몸은 반쪽이 되어 당장이라도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양반집 교수면 뭐해. 하루아침에 패가 망신하여 지 목숨 하나도 지키지 못할 것을. 그러게 이제 기생이 된 주제에 아직도 지가 양반집 교수인 줄 아나 보지. 그런 연하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기생 화진이는 연하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아야, 내 부모님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대역죄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나도 들었어. 만약 내가 이렇게 죽으면 너의 부모님은 평생 대역죄인으로 살아갈 거야. 하지만 내가 살아만 있으면 너의 부모님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니? 이곳에는 왕족들인 대군 마마님들도 자주 온단다. 지금 임금은 건강이 악화되어 오늘 내일 하는 모양이야. 그러니 머지않아 대군들 중 한 명이 임금이 될 거야. 그러니 내가 장차 이 나라 임금이 될 대군 마마와 미리 친분을 쌓을 수만 있다면 반드시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니? 기생 화진이의 이야기를 들은 연하는 부모님 생각에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자신의 비굴한 삶보다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힘겹게 살아가실 부모님을 생각하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화진이의 말처럼 장차 임금이 될 대군을 잘 선택해 대군의 눈에 들 수만 있다면 부모님의 누명도 벗고 잃었던 명예와 재산도 되찾을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하여 연하는 부모님을 위해 기생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죠. 그러려면 일단 최고의 기생이 되어야 했고 여러 대군들 중에 다음 임금이 될 대군을 잘 선택해야 했으며 또 그 대군의 눈에 들어야만 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한 연하는 자신을 끔찍이도 생각해주는 화진이의 도움을 받아 최고의 기생이 되기 위해 수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답니다. 손끝이 터져 피가 나도록 가야금을 연습하고 낮이고 밤이고 무용을 일으키며 최고의 기생이 되기 위해 매일같이 피나는 노력을 이어갔죠. 한편 희재는 연하가 관노가 되어 기생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하가 기생이 되어 겪을 수모를 생각하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죠. 그렇게 매일같이 연하를 그리워하던 희재는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연하가 있는 기생집으로 찾아갔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연하는 머리도 올리기 전이라 누구도 만날 수가 없었죠. 그래도 희재는 매일같이 쉬지 않고 기생집을 찾아가 연하를 만나게 해달라며 떼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화진이는 두 사람의 사랑이 간절하다 보니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몰래 희재를 만나 이야기하였죠. 연하를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두 사람이 만나다 들키는 날엔 연하가 크게 경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따 늦은 축시의 뒷문으로 오시면 잠깐 동안 연하를 만날 수 있게 해드리죠. 그렇게 하여 밤이 되고 축시가 되자 희재는 기생집 뒷문으로 향했답니다. 그러자 잠시 후
문이 열리면서 연하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보게 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꼭 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는 연하를 보자 희재는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던 희재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나보다도 어머님 아버님이 걱정이야. 연로하신 몸으로 가진 고초를 겪고 힘들게 살아가실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 그건 그래. 아무튼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난 반드시 살아남아서 아버님의 억울한 누명을 벗길 거야. 그래, 그리고 아버님을 영모로 몬 사람들을 찾아서 같이 복수하자. 나도 너와 끝까지 함께 할게. 그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재회를 한 연하와 희재는 아버님을 위해 복수할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희재는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하기 위해 오로지 글 공부에만 전념하였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최고의 기생이 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연하는 머리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한테나 자신의 정절을 바칠 수는 없었죠. 그리하여 대군을 신중히 선택하기 위해 동료 기생들에게 대군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기생들에게 대군들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들은 연하는 한참을 고심하던 끝에 대선군을 선택하게 되었답니다. 지금의 임금이 타계하면 대선군이 임금이 될 확률이 제일 높아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연하는 대선군이 오는 날을 기다렸답니다. 그렇게 하여 대선군이 기생집을 찾아오자 연하는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가야금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연하의 가야금 소리가 어찌나 구슬프고 애절한지 이에 감탄한 대선군은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그렇게 가야금 연주를 끝낸 연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춤사위가 또 어찌나 아름다웠는지 대산군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춤사위를 열정적으로 마친 연하의 온몸은 땀방울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옷이 맨살에 달라붙어 속살이 비추자 그 모습은 어떤 사내라도 정신을 쏙 빼놓을 수밖에 없었죠. 춤사위를 마친 연하는 마지막으로 사군자 수묵화를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산군이 보는 앞에서 사군자를 그려주니 이를 받아든 대산군은 연신 감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허허, 보면 볼수록 매력이 철철 넘치는구나. 네, 이처럼 사군자를 잘 그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늘 정말 대단하구나. 이제 천을 내리고 얼굴을 보이거라. 대산군의 말에 연하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앉아 얼굴을 가린 천을 벗어내렸답니다. 연하의 얼굴이 드러나자 대산군은 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런 여인이 다 있었다니 천하절세기로다. 그래, 내 이름이 무엇이더냐? 연하라 하옵니다. 연하라, 이름 또한 참으로 예쁘구나. 대산군은 연하의 가야금 실력에 크게 감탄을 하였고 또 연하의 춤사위에 흠뻑 빠져들었죠. 그리고 연하의 사군자 실력에 완전 매료되었었는데 결정적으로 연하의 얼굴을 보자 그만 넋을 잃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연하에게 완전히 빠진 대산군은 연하와의 첫날 밤을 갖게 되었습니다. 연하와의 첫날 밤을 치르고 난 대산군은 연하에게 더욱더 매료되어 버렸답니다. 여봐라, 앞으로 이 아이는 누구의 방에 들어가서도 아니 되고 오로지 나만의 여인으로 있어야 하느니라. 대산군은 연하가 그 누구의 술 시중도 들지 못하게 해놓고 오로지 자신만의 여인으로 만들어 놓고 돌아갔답니다. 대산군과의 첫날 밤을 치르고 난 연하는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하는 희재에게 너무도 미안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정절을 바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다음 임금이 될 가능성이 제일 큰 대산군이 자신을 크게 마음에 들어하니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대산군이 임금이 되기만 한다면 아버님의 억울한 누명을 벗길 기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그리하여 연하는 어떻게든 대산군이 임금이 되어야 했습니다. 화진아, 내게 부탁이 하나 있어. 부탁? 그게 뭔데? 어서 말해봐. 이곳에서 나오는 대군들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모아줄 수 있겠니? 그건
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일이야. 하지만 대상군이 임금이 된다면 너에게도 좋은 일이 있지 않겠니? 응, 그렇긴 하다만 까딱 잘못하면 목이 달아날 수 있으니 이를 어찌한담.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던 화진이는 다른 대군들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연하에게 전해주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임금이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죽자 조정은 파벌 간의 싸움이 커져만 갔답니다. 각자의 파벌에서 자기 쪽 대군을 왕으로 추대하려 하였죠. 그러자 연하는 조용히 사람을 보내 대상군을 만났습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다른 대군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모두 모아 기록한 것을 대상군에게 전달을 해주었죠. 대상군은 연하가 내민 기록을 천천히 살펴보더니 그래, 이거면 됐다. 내가 큰 공을 세웠구나. 하면서 연하를 바라 끌어안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상군이 임금으로 재위하게 되었습니다. 대상군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연하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죠. 연하의 가슴 속에는 오로지 아버님의 억울한 누명을 벗길 생각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희재 또한 불철주야로 공부를 한 나머지 결국 장원급제를 하게 되었답니다. 연하를 무척 사랑한 희재는 주경야독 한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었죠. 그렇게 희재가 장원급제를 하였다는 소식은 연하에게도 전해졌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연하는 너무 기뻐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아버님을 위해 그 어렵다는 과거 시험에서 결국 장원급제를 하였으니 희재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지 눈에 선했기 때문이었죠. 이제 희재도 조정에 출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곳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궁에서 주상을 모시는 상궁이 연하를 찾아왔습니다. 그대가 연하라는 처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용히 날 따라 나서시오. 상궁은 연하를 가마에 태워 궁으로 향했답니다. 어서 오거라. 내 너를 무척이나 보고 싶었구나. 임금은 연하를 하루빨리 보고 싶었지만 즉위식을 치르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다 보니 곧바로 연하를 부를 수가 없었답니다. 내가 내게 준 기록 때문에 내가 왕이 될 수 있었느니라. 그러니 내가 원하는 소원을 모두 들어줄 테니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주상께서 그러하시다면 제게 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무엇이든 어서 말해보거라. 저는 본시 홍문관 대제학 박지안의 여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영모제로 대역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랬었구나. 내 보기에도 내가 범상치 않다 했었다. 그래, 그럼 내 어찌해주면 좋겠느냐. 이번에 장원급제한 김희재를 의금부 판의금부사로 내정해 주실 것을 청하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아마도 아버님의 억울한 누명과 진짜 영모를 꾀한 자들을 밝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녕 그리 생각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내 말대로 진짜 영모를 꾀한 자들이 따로 있다면 그건 내가 나서야 할 일이구나. 그래, 알았다. 내 말대로 김희재를 판의금부사로 임명하겠노라. 그럼 그것 말고는 또 다른 소원은 없느냐? 하나가 더 있사옵니다. 그래, 어서 말해보거라. 제가 주상께 드린 그 기록물은 화진이가 다른 대군들의 이야기를 전해준 것이니 저보다도 화진이의 공이 크옵니다. 허허, 그러하느냐? 알았다. 내 화진이에게도 큰 상을 내려주마. 그런데 어찌하여 너에 대한 소원은 없느냐? 저는 주상께서 예뻐해 주시니 이보다 큰 소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억울한 누명만 벗겨진다면 제 소원은 모두 이루어진 거나 진배 없습니다. 그렇게 하여 임금은 김희재를 의금부 판의금부사로 임명을 하였답니다. 의금부 판의금 부사가 된 희재는 기록실에 들어가 연하의 아버님 영모 사건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뒤지다 보니 제목도 쓰여 있지 않은 기록물 하나가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기록물을 살펴보던 희재는 깜짝 놀라 뒤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건 연하의 아버님 영모제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지금의 주상인 대산군 어머님 죽음과도 연관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희재는 기록물을 토대로
수사조를 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격적으로 관련자들을 잡아다가 문초를 하면서 증자까지 수집하였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났을 무렵 관련자들에 대한 명단이 완성이 되었고 모든 증자까지도 확보가 되었죠. 그러자 희재는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임금을 찾아갔습니다. 전하, 그간의 영모 사건과 전하의 어머님에 관한 사건이 동일 인물들의 소행이었습니다. 무엇이야? 임금은 판의금 부사 김희재가 조사한 자료와 관련된 모든 증자들까지도 일일이 확인을 하였답니다. 이런 괘씸한 놈들이 다 있나?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임금은 관련된 자들을 모두 잡아들이라 명했습니다. 그러자 김희재는 주상의 어명을 받들어 관련된 조정의 대신들까지도 모두 잡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 의금부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죄인들을 문초하면서 나오는 비명소리가 하루 종일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문초를 견디지 못한 조정의 대신들까지도 죄상을 낱낱이 밝히며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백을 받아낸 김희재는 자백서를 다시 임금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김희재의 보고서를 면밀히 살펴본 임금은 화가 치밀어 모두 사형에 처할 것을 명했답니다. 그리하여 조정은 공포 속에 수많은 대신들이 죽어나가게 되었답니다. 어머니가 폐비되기까지 조정 대신들의 계략이었단 사실에 임금은 충격이 무척 컸습니다. 그 일로 인해 연하의 아버님도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면서 관직에 다시 복귀되었고 또한 관노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죠. 그리하여 연하의 가족이 모두 관노에서 벗어나고 예전에 살던 집에 다시 모두 모이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다시 한자리에 모인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연하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된 연하와 희재도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었죠.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그동안 마음고생했을 서로를 생각하며 두 사람의 포옹은 뜨거울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버님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내고 끝날 수도 있었던 사랑을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포옹은 뜨겁고도 뜨거운 사랑이 되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하얗게 밝혔답니다. 가문의 위기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피나는 노력을 통해 기회를 만들어낸 연하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의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옛날 조선 충청도 어느 마을에 갑돌이라는 젊은 청년이 살았습니다. 갑돌이는 체격이 좋고 일 잘하기로 소문이 난 데다 심성까지 고왔답니다. 그렇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갑돌이를 좋아했으며 갑돌이를 사위 삼으려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런 갑돌이도 남모를 고민이 있었답니다.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최대감집 여종 청이를 무척 좋아했답니다. 청이는 비록 여종의 신분이었지만 갑돌이에게는 천사처럼 보였죠. 갑돌이는 낮에는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밤만 되면 청이가 머무는 집으로 가 청이의 얼굴을 한번 보려고 애를 썼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이가 일을 마치고 길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청이야, 어디 가는 거야? 응, 마님의 심부름으로 장에 가는 중이야. 그래, 그럼 날도 어두워졌으니 내가 같이 가줄게. 그렇게 두 사람은 장터로 향했답니다. 사실 청이도 갑돌이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이 갑돌이에 대해 칭찬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훤칠한 키에 성실한 모습이 왠지 듬직해 보였었죠. 청이도 갑돌이가 장터에 같이 갔다 와주겠다는 말에 내심 기뻤답니다. 마님의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보름달이 둥글게 밝게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환한 달빛에 비친 청이의 얼굴이 오늘따라 유난히도 예뻐 보였죠. 갑돌이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데 그런 자신의 모습이 청이에게 들킬까 속으로 걱정했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오솔길을 걷던 중 청이가 갑자기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갑돌이는 깜짝 놀라 본능적으로 청이를 잽싸게 부둥켜 안았습니다. 갑돌이의 순발력으로 청이가 땅바닥에 쓰러지는 것은 막았지만 품에 안겨있는 청이 때문에 갑돌이의 심장은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죠. 심장이 빨라지고 온몸이 후끈 달아오르자 갑돌이는 이런저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본능적으로 청이를 더욱더 꼭 안았습니다. 순간 당황한 청이는 갑돌이가 자신을 꼭 켜안는 게 그리 싫지만은 않았죠.
자신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갑돌이이기에 갑돌이 품 안에서 가만히 있었답니다. 갑돌이의 품 안에서 사내의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고 숨이 거칠어지는 게 느껴지면서 청이도 묘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죠. 꼭 껴안은 청이가 자신을 거부하지 않자 갑돌이는 갑자기 용기가 생기면서 청이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사내의 품에 처음 안겨 입을 맞추게 된 청이도 점점 흥분이 되면서 두 사람은 급기야 오솔길 옆 숲속으로 들어가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둘 다 처음 겪어본 사랑은 너무도 황홀하고 신비로웠죠. 그렇게 첫 경험을 하게 된 두 사람은 서로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만 갔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이 한참 커져만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최대감 집에서 마님이 갑돌이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갑돌아, 먹새가 요즘 몸이 좋지 않아서 일을 못하게 되었구나. 내가 품삯을 넉넉히 줄 테니 뒷마당에 있는 장작을 모두 패거라. 아, 네, 알겠습니다요. 최대감집 마님은 며칠 전 최대감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논농사 밭농사를 머슴 먹새를 데리고 직접 챙기고 있었죠. 그런데 먹새가 며칠 전부터 끙끙 앓더니 급기야 병석에 눕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장 머슴을 새로 들일 수 없다 보니 마을에서 일 잘하기로 소문난 갑돌이를 부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갑돌이도 최대감 집에서 일하는 청이를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생각이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였던 것이었죠. 갑돌이는 뒷마당으로 가 열심히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때는 늦가을이었지만 열심히 장작을 패다 보니 온몸에 땀이 흘러 옷이 모두 젖었는데 젖은 옷 때문에 장작을 패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갑동이는 웃옷을 홀랑 벗고 다시 장작을 패기 시작했죠. 한참을 장작을 패고 있자 마님이 얼마나 팼는지 보려고 뒷마당으로 향했는데 글쎄 울퉁불퉁한 근육질의 사내의 알몸을 보게 된 것이었죠. 아무리 일하는 사람이지만 사내가 웃옷을 홀딱 벗고 장작을 패고 있는데 선뜻 나설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먼발치에 숨어서 고개만 내밀어 보고 있었는데 오락부락한 체격에 또 울퉁불퉁한 근육들에 또 그 위로 줄줄 흐르는 땀줄기는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님은 얼굴이 달아오르고 가슴이 뛰면서 설레이기 시작했는데 그런 느낌은 여인으로 태어나 처음 느껴보게 된 것이었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내들에게 흥분되고 설레었던 적이 없었는데 갑돌이의 장작을 패는 모습에 흥분되고 가슴 설레임을 처음 느꼈던 것이었죠. 그러한 묘한 감정을 처음 느껴본 마님은 밤마다 갑돌이 생각에 흥분이 되었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갑돌이를 흠모하게 된 마님은 먼발치서 갑돌이만 봐도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가슴이 요동치는 것이었습니다. 밤에는 갑돌이 생각에 잠 못 이루고 낮이면 갑돌이를 보고 싶은 마음에 안달이 나고 늦게 배운 도둑이 날쌘 줄 모른다고 중년 여인의 첫사랑이 사춘기 어린 소녀의 사랑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았죠. 그리하여 마님은 없는 일도 만들어 매일같이 갑돌이를 불러 일을 시켰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갑돌이와 청이가 얼굴만 마주치면 미소를 지으며 실실 웃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것들은 뭐지? 서로 좋아하는 것인가? 마님은 갑돌이와 청이의 사이가 심상치 않아 보이자 심각해지기 시작했죠. 두 사람의 사이를 의심한 마님은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두 사람을 감시하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 오후 늦게 마님은 청이를 불러 장터에 다녀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청이가 나가자 얼마 안 있어 갑돌이도 일하다 말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마님은 불이 나게 평민복으로 갈아입고 갑돌이의 뒤를 따라갔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따라가다 보니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마을 어귀를 벗어나자 갑돌이와 청이가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아니, 저것들이 언제부터 만났던 것이야?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고 마님은 장에까지 따라갔다 오는데 오솔길에 들어서자 갑자기 두 연놈이 숲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었던 마님은 숨을 죽이고 조용히 따라 들어갔는데 잠시 후 신음소리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사내의 거친 숨소리와 여인의 신음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갑돌이와 청이가 그 짓을 하는 것을 목격한 마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죠. 분에 차서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마님은 집으로 돌아와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어디 이것들을 내 가만두나 보자. 화가 잔뜩 난 마님은 청이가 있는 한 갑돌이를 차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갑돌이에게 완전히 빠져버린 마님은
우선 청이부터 어떻게든 처리해야 갑돌이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았죠. 그리하여 마님은 청이를 어떻게 하면 갑돌이와 떨어뜨릴 수 있을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옆마을에 사는 오라버니 최진사를 찾아갔습니다. 오라버니, 우리 집에 일 잘하는 계집종이 하나 있는데 오라버니 머슴 삼식이와 혼인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오라버니 생각은 어떻소? 그야 내 생각이 그렇다면 그리하자꾸나. 그렇게 오라버니 최진사와 머슴과 여종의 혼사를 정한 마님은 흡족해하며 집으로 돌아왔죠. 집으로 돌아온 마님은 청이를 불렀습니다. 얘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넉 달 금음날 최진사 댁 삼식이와 혼인 날짜가 잡혔으니 서둘러 채비를 하거라. 아니 마님, 혼인이라뇨? 저는 혼인할 생각이 없습니다요. 말이 많구나. 하라면 하면 될 것을 뭔 말이 이리 많느냐? 청이가 혼인한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에 퍼졌고 갑돌이도 그 소식을 듣게 되었죠. 아니, 청이가 혼인을 한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소식을 듣자마자 갑돌이는 청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청이를 불러낸 갑돌이는 청이에게 물었습니다. 청아, 혼인을 한다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이야? 나도 모르겠어. 마님이 불러서 가보니 최진사 댁 삼식이하고 혼인 날짜가 잡혔다는 거야. 뭐라고? 아니 어떻게 갑자기 그럴 수 있는 것이지? 청이도 갑돌이도 갑자기 혼인을 한다는 게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질 것을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죠. 주인 양반들이 정하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던 두 사람은 시리에 빠져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밥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갑돌이와 청이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기만 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다음 달 금음이 되어 청이는 옆마을 최진사댁 삼식이에게 시집을 갔답니다. 시집간 첫날 밤 청이는 한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아니 신부, 왜 이렇게 우는 것이오? 삼식이가 물어봐도 청이는 계속 울고만 있었죠. 삼식이는 자신 때문에 청이가 운다고 생각하고 걱정이 많았답니다. 본시 삼식이는 좀 모자라고 겁도 많은 편이지만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삼식이는 청이를 달래보려 했지만 계속 울기만 하는 청이를 어찌할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삼식이는 청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안절부절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죠. 청이는 사랑하는 갑돌이를 두고 시집을 왔으니 갑돌이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삼식이와 혼인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갑돌이와 도망갈까 생각도 했었지만 남아있는 부모님들이 겪게 될 고초를 생각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혼인을 할 수밖에 없었죠. 갑돌이는 사랑했으니 갑돌이에겐 몸을 허락했지만 사랑하지 않는 삼식이에게는 아무리 부부가 되었더라도 몸을 허락하는 게 마음이 내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청이는 사랑하는 갑돌이와 사랑하지 않는 삼식이 사이에서 자신의 팔자를 한탄하며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밤을 꼬박 지새웠답니다. 청이가 시집을 가자 갑돌이는 식음을 전폐하고 아예 드러누워 버렸답니다. 일할 기분도 아니었지만 그토록 사랑했던 청이를 잃게 되어 살고 싶지가 않았죠. 너무 가슴이 아픈 나머지 이대로 죽기를 작정하고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라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사람을 시켜 갑돌이를 불러봐도 아프다며 갑돌이가 나타나지를 않자 걱정이 된 마님은 의원을 갑돌이 집으로 보냈습니다. 갑돌이 집에 도착한 의원은 갑돌이의 진맥을 짚어보고 별다른 이상이 없자 갑돌이에게 물었습니다. 맥박은 이상이 없는데 어디가 어떻게 아픈 것이냐? 전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픕니다. 그냥 죽기를 바라는 것이니 그만 돌아가 주십시오. 의원은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마님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했죠. 마님은 갑돌이가 아픈 것은 청이가 시집을 가자 갑돌이가 마음이 많이 상해서라는 것을 알고 갑돌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이것저것 먹을 것을 챙겨온 마님을 갑돌이는 서운한 감정을 감출 수 없어 쌀쌀 맞게 대했는데 갑자기 마님이 우는 것이었습니다. 마님이 너무도 서럽게 울고 있자 본시 심성이 착한 갑돌이다 보니 울고 있는 마님을 외면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아니 마님, 무슨 일이시기에 그렇게 우시는지요? 내 처지가 너무 한탄스러워서 그렇단다. 아니, 마님의 처지가 어쩌기에 한탄을 하시는지요? 너도 알다시피 내가 혼인하고 얼마 되지 않아 대감이 지병으로 죽지를 않았느냐. 나는 아직 한참 젊은데 청상과부로 산다는 게 저주가 아니겠느냐? 그래도 마님은 많은 재산과 재물이 있으니 남부럽지 않지 않으신가요?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 하겠느냐.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 마님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대성통곡을 해대자 그런 마님이 안타깝던 갑돌이는 마님이 불쌍하다고 여겨 마님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마님은 갑돌이 품에서 울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품에 안긴 마님의 여린 여인의 몸매가 느껴지는 것이었죠. 떨리는 여인의 가녀린 몸이 한창 젊은 갑돌이의 피를 달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콩닥거리고 심장이 빨라지는데 갑돌이는 어찌할 바를 몰랐죠. 갑돌이의 몸이 달아오르는 걸 느낀 마님은 갑돌이를 더욱더 꼬욱 안았습니다. 마님이 갑돌이를 꼬욱 껴안자 갑돌이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쿵쾅거리며 뛰었죠. 이성을 잃은 갑돌이는 순놈의 본능이 깨어나 마님을 눕히고 입을 맞추며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뜨겁게 서로를 탐하기 시작하였는데 마님은 이것이 진짜 사내이구나 하면서 생전 처음으로 사내의 진한 맛을 보게 되었죠.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 황홀하고 짜릿한 느낌은 대감에게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마님은 더욱더 갑돌이에게 빠져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일이 없어도 갑돌이를 불러 온종일 집안에만 있게 하였죠. 그리고 밤이 되면 갑돌이를 안방으로 데려가 뜨겁고 뜨거운 시간을 가졌답니다. 이제서야 여인의 진짜 삶을 살게 된 마님은 너무 황홀했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갑돌이는 마님과 달리 마님과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가슴에 꽉 차 있는 청이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돌이는 청이가 너무 그리워 옆마을 최진사댁으로 찾아가 담장 너머로 청이를 보기 위해 집안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최진사댁 머슴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복에 저 바보 삼식이란 놈이 무슨 복을 타고났기에 저리도 예쁜 색시를 얻었는지 부럽기만 하구만. 아, 자네 몰랐는가? 무슨 말인가? 나도 들은 것인데 최대감집 마님이 갑돌이라는 머슴을 흠모했는데 갑돌이와 청이가 그렇고 그런 사이다 보니 일부러 청이를 저 바보 삼식이에게 시집을 보냈다고 하더구만. 그 말을 들은 갑돌이는 갑자기 화가 났죠. 결국 자신 때문에 죄 없는 청이를 바보 삼식이에게 시집을 보내다니 갑돌이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또한 청이가 자신 때문에 바보 삼식이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으니 청이에게는 너무도 미안했고 또한 너무도 안쓰러웠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갑돌이는 마님이 한없이 원망스러웠죠. 갑돌이는 마님이 불러도 가지를 않고 어떻게 하면 다시 찾아올 수 있을지 몇 날 며칠을 계속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안달이 난 마님이 갑돌이를 찾아왔습니다. 갑돌아, 뭔 일이 있는 것이냐? 어찌 사람을 보내도 통 오지를 않는 것이야? 마님, 제가 요즘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마님과 계속 정분을 나누다가 마님이 저를 버리면 저는 온 동네 소문이 다 나서 장가도 못 갈 것이고 호라비로 살다가 죽을 팔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더 소문이 퍼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멈추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찌 내가 너를 버린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이지요. 행여 마님에게 어떤 사정이라도 생긴다면 저는 하루아침에 찬밥이 될 수도 있습죠. 내 말을 들어보니 너의 입장도 이해는 된다만 그럴 일은 없으니 염려하지는 말거라. 마님이 아무리 그리 말씀하셔도 어떻게든 보증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더 이상 마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니 보증이라니 어떤 보증을 말하는 것이냐? 그건 제 입으로 말할 수 없으니 마님이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요. 갑돌이의 뜬금없는 보증이라니 마님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갑돌이를 버리지 않을 것이란 것을 어떻게 보증할 수가 있을 것인지 방법이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여인으로 태어나 사내다운 사내의 맛을 알게 되었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갑돌이를 마님은 어떻게든 붙들고 싶었죠. 갑돌이에게 버리지 않을 것이란 보증을 곰곰이 생각하던 마님은 그래, 확실한 방법은 혼례를 올리는 것이야. 비록 갑돌이가 평민이지만 재산을 모두 팔아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혼례를 치르고 부부가 되면 이거보다 확실한 보증은 없는 것이지. 그렇게 정리된 마님은 다시 갑돌이를 찾아갔습니다. 갑돌아, 내가 말한 보증은 이리하면 확실한 보증이 되겠느냐? 내가 모든 재산을 팔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너와 혼례를 올리고 부부가 된다면 어떻겠느냐? 아니 마님, 정말 진심이십니까? 그럼 진심이지. 내가 내게 농을 할까? 그렇게만 된다면 확실한 보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그리 알고 재산부터 정리하마. 그렇게 마님은 갑돌이와 혼례를 치르고 부부가 되어 뜨겁고 뜨거운 사랑을 떳떳하게 나눌 것을 생각하니 무척 기쁘고 가슴이 설레었죠. 그리하여 모든 재산을 팔은 마님은 갑돌이와 아무도 모르는 먼 곳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마님은 갑돌이와 혼이 날 것을 생각하니 흥분되고 무척 설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먼 곳에서 혼례를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혼례를 올린 첫날 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죠. 마님은 너무도 황홀한 나머지 행복하다 못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만 같았답니다. 이보시 부인,
당신은 지금까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아봤으니 이제 나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아보는 게 어떤 건지 한번 겪어보고 싶은데 부인의 생각은 어떻소? 그것도 좋은 생각이요. 나야 당신만 있으면 되니 큰 재물은 굳이 필요 없지요. 그러니 이제 당신도 큰 재산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시구려. 그리하여 마님은 재산을 정리한 엄청난 재물을 갑동이에게 모두 주게 되었죠. 마님에게서 모든 재물을 받게 된 갑동이는 아무도 모르는 먼 마을에다가 작고 예쁜 기와집을 하나 사놓았답니다. 그리고는 장에 나가 점잖은 부인을 하나 사서 최진사 댁으로 보내 거액을 주고 청이를 사올 것을 겠죠. 갑돌이의 사정을 들은 점잖은 부인은 큰돈이 생기는 일이기도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이 잘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하여 부인은 가마꾼들을 이끌고 최진사 댁으로 가서 최진사와 흥정을 하고 거액을 치른 뒤 청이의 노비 문서와 파온 도장을 받아 청이를 데리고 오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만나게 된 청이와 갑돌이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기만 했죠. 청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모든 게 잘 되었으니 맘 편히 가져. 너를 못 볼 줄 알았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말하자면 길어. 그러니 우선 새로 장만한 우리 집으로 먼저 가자. 그렇게 갑돌이와 청이는 새로 장만한 집으로 가서 짐을 풀고 그동안 못다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뜨겁고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답니다.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였던 두 사람이 신분 때문에 강제로 헤어졌다가 이렇게 자신들만의 보금자리에서 새롭게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이보다 기쁠 수가 있을까요? 한순간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지혜와 슬기로 이를 극복하고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 전화위복이 되어 노비에서도 벗어나고 큰 재물까지 갖게 된 것이죠.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은데 그럴 때마다 포기하면 얻을 게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혜와 슬기로 극복하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랍니다. 한편 마님은 뒤늦게 깨어난 욕망 때문에 결국 모든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남자까지 잃었으니 뭐라 말로 변명할 수 있을까요? 옛말에 지나치면 없느니만 못하다는 말이 있지요. 자신의 끝없는 욕망이 자신을 망쳤으니 옛말이 틀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 조선 명종 어느 작은 마을에 울음소리가 우렁찬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찌나 울음소리가 큰지 온 동네에 울려 퍼질 정도였죠. 아버지는 백정이었는데 천민 중에서도 가장 천민이었죠. 어느 날 스님이 동냥을 하러 왔는데 아이를 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크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름을 임명석이라 지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무탈하게 살아갈 것이요. 그리하여 아버지는 아이의 이름을 명석이라 지었답니다. 그렇게 명석이는 무럭무럭 자랐는데 10살이 넘으니 웬만한 어른들보다도 체격이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였죠. 힘은 또 어찌나 장사인지 쌀 몇 가마를 손쉽게 들 정도였죠. 명석이가 성년이 되었을 무렵 깊은 숲으로 사냥을 나갔는데 저 먼발치서 한 가족이 산적들 10수명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아하니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딸로 보이는 처자 셋이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 모습을 본 명석이는 성큼성큼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지금 뭐든 하는 것이요? 뭐야, 내 놈은 또 뭐 하는 놈이냐? 아니 지금 힘없는 부녀자들을 잡고 뭐든 하는 짓이요? 이놈이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꼴건이 잘 됐다. 너 오늘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산적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명석이에게 도끼를 휘두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명석이는 도끼를 맨손으로 잡아 낚아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도끼를 산 아래 쪽으로 휙 하고 던져버렸죠. 그러자 산적들 서너 명이 동시에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한 명은 철퇴를 들고 한 명은 검을 들고 또 하나는 긴 창을 들고 셋이서 동시에 덤벼들었죠. 그러자 명석이는 잽싸게 몸을 놀려 창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빼앗은 창으로 산적들을 하나씩 때려 눕혔죠. 눈 깜짝할 새에 산적들이 모두 꼬꾸라져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봐라, 저놈을 한꺼번에 모두 쳐라. 하면서 대장으로 보이는 자가 외치자 나머지 산적들 10여 명이 동시에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명석이는 우르르 몰려드는 산적들을 빼앗은 철퇴로 휘둘러 한꺼번에 서너 명씩 쓰러뜨렸답니다. 그렇게 오줌 놀 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산적들은 모두 꼬꾸라지고 대장만 혼자 남았죠.
도대체 너는 뭐 하는 놈이냐? 내가 누구인지 알 필요 없고 그래 너도 나한테 한번 덤벼볼 테냐? 그러자 두목은 쭈뼛쭈뼛거리다가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내 놈이 오늘은 운수 좋은 줄 알아라.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땐 살아서 가지 못할 것이다. 두목은 그리 말하고 부하들을 데리고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산적들이 모두 돌아가자 아이고 덕분에 살았습니다. 청년이 아니었다면 큰일이 날 뻔했소. 자세히 보니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어찌나 맞았는지 얼굴은 밤탱이가 되어 있고 몸은 걸을 수도 없을 정도였죠. 그리고 부인은 벌벌 떨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답니다. 부인 옆에 바짝 붙어 있던 처자는 산적들이 모두 떠나자 그때서야 얼굴을 내밀었는데 천하절색이었죠. 커다란 눈망울에 또렷한 이목구비가 어찌나 예쁜지 갑자기 명석의 심장이 요동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처녀에게 반해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받으시 억누르고 물었습니다. 그래 어쩌다가 이렇게 깊은 산속까지 오게 된 것이요? 아, 그것이 한양에서 서당을 하면서 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역모가 일어났다오. 그 일 때문에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잡혀갔는데 나도 잡으러 왔기에 받으시 빠져나왔다오. 잡혀간 사람들은 억울하게 모두 죽임을 당했다 들었소. 그랬구려. 역모라니 한양이 시끌시끌하겠군요. 그런데 따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이름은 청이라 하고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라오. 그렇구려. 따님이 참 미인이구려. 그나저나 이제 어떻게들 하실 생각이요? 그것이 급하게 빠져나오느라 가진 돈도 하나 없고 갈 데도 없다오. 그저 급하게 몸만 빠져나오느라 아무것도 가지고 오질 못했소. 허허, 그거 참 딱하게 되었구려. 이 산은 산적도 많지만 맹수들도 많은데 이를 어찌한담. 이보슈 젊은 청년, 내 염치 불구하고 부탁 좀 드리겠소. 내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정상이 아니나 언젠가는 청년의 앞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소. 그러니 우리 식구 좀 거두어 주시구려. 들어보니 훈장 선생의 처지가 딱한데 사내대장부가 되어 어려운 사람을 외면할 수가 없었죠. 그리하여 명석은 사냥을 미루고 훈장을 등에 업고 그의 가족을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 남들은 다 무엇이냐? 아, 저 그게 산에서 길을 잃었는데 오갈 데가 없어서 잠시 데리고 왔어요. 그러느냐? 그럼 방 한 칸을 비워 주거라. 네, 아버지. 그렇게 하여 훈장 선생의 가족들은 명석의 집에서 머물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날 저녁 명석은 이전에 사냥해서 잡은 멧돼지 다리 한 짝을 삶아서 훈장의 가족들에게 가져다 주었죠. 산을 넘어오느라 먹지도 못해 배고플 텐데 이거라도 좀 드시지요. 명석이 가져온 커다란 삶은 돼지 다리를 본 훈장은 아니 신세를 지는 것도 황송한데 이렇게까지 푸짐하게 챙겨주시니 이렇게 고마울 때가 없소이다. 이곳은 안전하니 마음 편히 갖고 푹들 쉬시구려. 푸짐하게 먹을 것까지 챙겨준 명석은 너무 뿌듯했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운 것도 있지만 예쁜 청이가 너무도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 후로 명석은 청이를 데리고 들판의 만개한 꽃들을 구경시켜 주기도 하고 물 맑은 계곡으로 데려가 수영도 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명석은 다시 사냥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사냥 나갈 준비를 하시는 게요. 그렇소. 잡은 고기가 다 떨어져 가니 사냥을 다녀와야겠소. 그렇구려. 맹수들도 많은 것 같은데 위험하지는 않소. 맹수가 내 앞에 나타나만 준다면 나야 고맙지요. 허허 그러시오. 그렇다면 우리 청이도 데려가 줄 수 있겠소. 청이 낭자는 왜요? 우리 청이가 명석이 청년과 같이 있는 게 더 안심이 되어서 그렇소. 하하,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청이 낭자와 함께 다녀오겠소. 청이의 아버지는 역모죄로 쫓기다 보니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리하여 청이라도
명석이 옆에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명석이는 청이와 함께 사냥을 나가게 되었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선 두 사람은 논밭을 지나 들판을 걷고 있었죠. 어머 들판에 참 예쁜 꽃들이 많군요. 그렇소. 저 꽃들이 그리 예뻐 보이시오. 그럼요. 한양에서는 이렇게 넓은 들판에 활짝 핀 꽃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었구려. 그럼 실컷 보시구려. 허허. 그렇게 두 사람은 많은 대화를 나누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한참을 가다 보니 여러 명의 사내들이 앞을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보아하니 또 다른 산적들 같아 보였죠. 그런데 산적들 중 한 명이 두목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귓속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안하구려. 내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소. 그래, 어디를 가시는 중이요? 사냥을 하러 가는 중이요. 그렇구려. 그럼 사냥 잘하시오. 하면서 산적들은 뒤돌아가는 것이었죠. 산적들이 떠나고 더 깊은 산속으로 한참을 가다 보니 어느덧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죠. 명석이는 사냥을 나올 때마다 밤에 잠을 자는 작은 동굴로 향했습니다. 동굴에는 지프로 만든 멍석이 있고 호롱불과 장작들이 있었죠. 명석은 장작에 불을 피우고 가져온 고기를 구워 청이와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고기를 이렇게 구우니 참 맛있네요. 그렇소. 허기야, 한양에 살았으니 이렇게 구워 먹을 일이 없었겠구려. 고기는 충분히 많으니 많이 드시구려. 청이가 고기를 맛있게 먹자 명석은 기분이 좋았답니다.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을 사이에 두고 청이의 얼굴을 바라보니 붉은 빛에 비친 청이가 더욱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런 청이의 모습을 보자 명석은 심장이 빨라지고 요동치면서 온몸이 달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들키지 않으려고 한참을 애를 쓰고 있었는데 어느새 명석은 자신도 모르게 청이를 덮치고 있었죠. 청이도 그런 명석을 밀어내지 않았답니다. 산적을 만나 무서워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명석이 나타났죠. 명석은 순식간에 산적을 모두 물리치고 자신의 아버지를 등에 업고 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명석의 듬직함에 푹 빠지게 되었죠. 그렇게 서로를 좋아한 두 사람은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과 함께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답니다. 한창 젊은 남녀가 그것도 첫 경험이다 보니 너무도 황홀하고 딴 세상 같았죠.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나눈 두 사람은 밤하늘에 빛나는 무수히 많은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청이는 명석의 팔을 베고 누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어둠이 지나고 날이 밝자 두 사람은 다시 사냥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더 깊은 숲으로 가다 보니 집채만큼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씩씩거리며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옳거니 어서 오거라. 하면서 명석은 도끼를 꺼내 달려오는 멧돼지 머리를 내리쳤는데 한 방에 멧돼지가 나가 떨어지는 것이었죠. 허허, 이놈이 제 발로 와주다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군. 하면서 옆을 보게 되었는데 멧돼지 새끼들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멧돼지 어미는 새끼들을 지키려 달려왔던 것이었죠. 명석이 사냥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청이는 명석이가 더욱더 믿음직스러웠답니다. 아니 그렇게 큰 멧돼지를 어떻게 한 번에 잡을 수가 있는 것인가요? 하하, 이건 일도 아니라오. 이보다도 더 큰 황소도 한 번에 때려잡는다오. 청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명석은 더 신이 났고 우쭐했죠. 명석은 휘파람을 불며 집채만 한 멧돼지를 들쳐매고 청이와 같이 집으로 향했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온 집안은 쑥대밭이 되어 있고 집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었죠. 깜짝 놀란 명석은 이웃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관졸들이 와서 모두 잡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훈장 선생은 영모에 가담한 혐의이고 명석이 아버지는 영모를 일으킨 죄인을 숨겨준 혐의로 잡혀간 것이었죠. 그 사실을 알게 된 명석은 그 길로 바로 관하로 달려갔답니다. 하지만 영모를 일으킨 대역죄로 몰려 누구도 만날 수 없었답니다.
허탈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온 명석은 영모제로 잡혀간 훈장 선생 내외와 아버지 생각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부모님이 모두 관아로 끌려갔다는 말에 청이는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답니다. 그런 청이를 명석은 말없이 꼭 안아주었죠. 두 사람 모두 부모님들이 관아에서 고초를 겪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영모제로 잡혀간 사람들을 모두 참수형에 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영모죄로 참수형을 한다니 이런 억지가 어딨어? 명석은 너무 황당했답니다. 평생 고기나 썰던 백정 아버지가 영모죄라니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었죠. 청이 또한 부모님들이 모두 참수형에 처한다는 소식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명석은 쓰러진 청이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녀린 처녀가 겪기엔 너무도 큰 충격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하여 명석은 청이 곁을 지켰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참수형을 거행하는 날이 밝았죠. 성문 밖에 참수대가 설치되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대역죄인들이 참수대로 올라오는데 그 중에는 청이 부모님과 명석이 아버지도 있었죠. 청이 부모님과 명석이 아버지는 어찌나 고초를 겪었는지 몰골이 말이 아니었고 반쪽이 되어 있었죠. 대역죄인들에게 흰 두건이 씌워지고 망나니가 올라와 큰 칼에 물을 뿜으며 칼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광경을 보고 있던 명석은 피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죠.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 없던 명석은 단번에 참수대로 뛰어올라 망나니의 칼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빼앗은 칼로 아버지의 묶인 밧줄을 끊고 청이의 부모님 묶인 밧줄도 모두 끊어버렸죠. 그러자 참수대를 지키던 관병들이 우르르 몰려왔는데 명석이 휘두르는 칼에 모두 나가 떨어졌답니다. 그 상황을 본 성문을 지키던 병사들 수십 명이 한꺼번에 몰려왔는데 명석이 휘두르는 칼을 막을 수는 없었죠. 참수형을 집행하던 대장들까지도 명석의 검에 목이 달아나고 말았죠. 순식간에 참수형은 난장판이 되었고 구경꾼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관병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쓰러뜨린 명석은 아버지와 청이 부모님 그리고 청이를 모두 관병들의 말에 태우고 산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자 예전에 만났던 산적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산적들은 명석을 단번에 알아보았죠. 어디들 가시는 게요? 내 놈들 두목은 누구냐? 우리 두목님은 산채에 계시는데 어찌 그러시오? 그럼 두목에게 날 안내하거라. 그리하여 산적들은 명석 일행을 두목이 있는 산채로 데려갔습니다. 어서 오시오. 말씀은 익히 많이 들었소. 그래, 무슨 일로 얘까지 오신 게요? 내가 사정이 있어 그러니 이곳에서 머물 수 있게 해주시오. 아, 그런 거야. 어렵지 않소. 당신같이 대단한 분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두 손 벌려 환영하오. 그리하여 명석은 아버지와 청이 부모님들까지도 산적들 소굴인 산채에 머물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두목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산 아래 내려갔다가 소문을 들었소. 정말 대단하오. 그 많은 관병들을 순식간에 때려눕히다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오. 이참에 우리 산적들의 두목이 되어주시오. 우리에겐 당신 같은 걸출한 인물이 필요하오. 그리하여 명석은 산적들의 두목이 되었고 이름 또한 임꺽정으로 불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임꺽정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답니다. 임꺽정이 된 명석은 부하들을 데리고 탐관오리로 악명이 높은 마을로 쳐들어갔습니다. 관병들을 모두 해치우고 관아에 있는 곡식 창고를 열어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기 시작했죠. 그렇게 여러 마을을 돌며 양반집들과 탐관오리가 있는 관아를 털기 시작했는데 임꺽정의 이름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답니다. 때는 명종이 임금으로 있을 때인데 계속되는 흉년으로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죠. 그렇다 보니 양반들과 탐관오리들이 판치던 시대였는데 힘없는 백성들만 죽어나가고 있었죠. 임꺽정의 소문을 들은 수많은 백성들이 임꺽정의 부하가 되겠다며 수도 없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군이 된 임꺽정의 산적단은 조정에서도 골치가 아플 정도였답니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임꺽정을 잡기 위해 수천의 병사들을 모아 토벌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정에서 보낸 수천의 병사들이 산 아래까지 와서 진을 치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살핀 임꺽정은 수천의 병사들을 한 번에 상대하면 양쪽 다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이 되었죠. 그리하여 날렵한 사내들 몇 명만 데리고 모두가 잠든 이른 새벽에 관군들의 진영으로 숨어 들어갔답니다. 사냥에 능했던 임꺽정은 소리 없이 관군의 대장이 머무는 막사로 들어갔고 자고 있는 대장을 단번에 기절시켰죠. 그렇게 기절한 대장을 들쳐매고 다시 관군들의 진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임꺽정은 관군들이 보이는 언덕에 올라서서 대장을 묶고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그리고는 철군하지 않으면 대장의 목을 베겠다고 외치니 수천의 관군들이 모두 철군을 시작하였죠. 그렇게 관군들이 모두 철군하자 산채는 환호성을 지르며 승리의 축배를 들었답니다. 그 후로도 임꺽정은 수많은 탐관오리들을 치고 곡식 창고를 열어 어려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답니다. 조정은 썩어 있고 흉년이 계속되던 시기에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 배를 채우던 양반과 탐관오리들로 인해 수많은 백성들은 한 가닥 희망도 없이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죠. 그러한 시기에 등장한 임꺽정은 힘없이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었고 살아갈 힘을 주게 되었죠. 임꺽정이 죽고 난 후에도 임꺽정의 이야기는 힘없는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답니다.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 이름 없는 백정으로 사라져 갈 수도 있었지만 위기 속에서 새롭게 시작된 임꺽정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답니다. 위기란 기회가 함께 있는 법이죠. 위기를 위기로 맞을 건지, 위기를 기회로 만들 건지는 오로지 판단과 선택에 달렸답니다. 아무리 어려운 위기일지라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른 영상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